안녕하세요. 개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괴담 애니를 다뤄볼게요. 편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해석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근대화의 그늘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사실 그저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맹목적인 괴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 성장, 즉 앞만 보고 달려갔던 개발주의에 떠밀려 갈 곳을 잃고 소외된 불쌍한 존재들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작품의 주 무대인 학교라는 공간입니다. 작중에서 학교는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낮에 수업을 듣는 밝고 깨끗한 신교사는 근대적인 교육과 과학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귀신들의 소굴인 구교사는 어떤가요? 개발 논리에 밀려 곧 철거될 운명에 놓인 낡은 폐건물입니다. 현대사회는 미신이나 주술 같은 비합리적인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갈 곳을 잃은 귀신들은 철거 직전에 구교사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교사는 단순히 빈 건물이 아니라 속도와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들의 피난처이자 우리 사회의 짙은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출몰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원래부터 약했다기보다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거주지를 잃어버린 난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첫 화부터 등장하는 아마노자쿠입니다. 주인공 사츠키의 어머니가 과거에 아마노자쿠를 뒷산의 거대한 신목에 봉인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산을 깎고 도로를 내는 무자비한 난개발이 벌어지면서 그 나무가 잘려나갔고 결국 아마노자쿠가 풀려나게 된 겁니다. 마치 포크레인과 불도저에 의해 신성한 자연이 파괴되면서 그곳에 평화롭게 깃들어 있던 토착 신령들이 원귀가 되어 현대의 아이들을 위협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귀신들의 등장은 근대 사회가 억지로 묻어버리려 했던 무의식들이 다시 튀어나오는 이른바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롭고 깨끗한 것만 추구하고 낡은 것들은 시야 밖으로 치워버리려 하잖아요. 극중에 등장하는 낡은 터널이나 폐쇄된 곳일, 버려진 신사 같은 곳들은 모두 고도 성장기 이후에 방치된 장소들입니다. 이곳에 깃든 귀신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둔 잊혀진 영혼들입니다. 합리적인 현대인들이 자신들을 까맣게 잊어버리자 이 귀신들은 밤이나 비 오는 날 같은 일상의 틈을 타서 아이들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공포는 바로 이 망각했던 과거가 우리를 불쑥 찾아왔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 주인공 사츠키가 귀신에 맞서는 방식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츠키 일행의 무기는 최첨단 과학 장비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공책인 요괴일기였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귀신들을 무조건 부정하고 때려 부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약점을 파악해서 특정한 곳에 봉인했죠. 즉 타자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되 인간의 영역과 분리하여 공존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겁니다. 반면에 현대사회는 포크레인으로 귀신들의 거처를 억지로 부수고 소거하려다가 오히려 귀신들을 부활시키는 파국을 맞이했죠. 결국 사츠키 일행은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파괴된 과거의 질서를 배우고 잊혀진 것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어른들의 무자비한 근대화가 저질렀던 과오를 묵묵히 수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학교 괴담의 귀신들은 단지 우리를 놀라게 하려는 얄팍한 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자비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보금자리를 빼앗긴 원주민이자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폐기된 구교사의 억울한 망령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지만 그 이면에는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외시키고 희생시켰는지를 차분하게 묻는 묵직한 질문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경계 공간으로서의 구교사입니다. 일본의 90년대와 2000년대는 급격한 도시화 때문에 과거의 목조 건물들이 차가운 콘크리트로 대체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신교사가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양지의 세계를 뜻한다면 구교사는 그 과정에서 밀려나 버려진 그림자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원래 요괴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두려움이나 과거의 미련 같은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합리적인 신교사에서는 요괴들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대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고 물리적으로도 버려진 구교사야말로 죽은 자들과 괴물들이 현대사회의 빛을 피해 숨어들기 좋은 보호구역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구교사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은 어른들의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곳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금지된 구역은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꽉 짜인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렬한 일탈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츠키와 친구들은 이곳에 발을 들이면서 어른들의 보호막 없이 스스로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단서 삼아 직접 해결책을 찾고 친구들과 연대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죠. 이 무서운 구교사라는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은 미성숙했던 아이들이 한 뼘 더 성숙해져서 일상으로 귀환하게 만드는 일종의 통과 의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사츠키 개인에게 구교사가 가지는 가장 애틋하고 중요한 의미는 이곳이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과거와 연결되는 문이라는 점입니다. 어머니인 카야코 역시 사츠키와 같은 초등학생 시절 이 구교사에서 수많은 요괴들을 봉인했었습니다. 사츠키가 구교사를 배회하며 요괴와 맞서는 건 결국 자신과 같은 나이였던 어머니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가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사츠키는 이 공간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숨결을 통해 일찍 곁을 떠난 어머니를 애도하고 그녀의 강인함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단절되어 있던 두 세대가 영적으로 교감하는 뭉클하고 신성한 공간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이 구교사가 가진 특징을 호러 연출에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으로 빈틈없이 밝은 신교사와 달리 구교사는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불안한 자연광,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 그리고 목조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괴담의 분위기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훌륭하게 살려내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구교사라는 건물 자체가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다음 포인트는 아마노자쿠입니다. 일본 민속학에서 아마노자쿠라는 이름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간사한 귀신을 뜻합니다. 남의 마음을 뻔히 꿰뚫어 보면서도 일부러 정반대로 행동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짓만 골라서 하는 이른바 청개구리 같은 요괴죠. 작품 속 아마노자쿠는 사츠키 일행을 도와주면서도 늘 인간 따위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라며 본심과 반대로 말하죠. 요괴가 가진 삐딱하다는 전통적인 특성을 현대 서브컬처에서 사랑받는 츤데레 속성으로 절묘하게 번역해낸 겁니다. 원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청자들의 큰 호감을 끌어낸 탁월한 각색이죠. 그렇다면 대우계인 그는 왜 하필 작고 나약한 고양이 카야의 몸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불교 미술이나 설화를 보면 아마노자쿠는 주로 사천왕의 발밑에 깔려서 짓밟혀 고통스러워하는 작고 추악한 악귀로 묘사됩니다. 즉 거대한 힘에 의해 제압당한 사악함을 상징하죠. 과거에 사츠키의 어머니인 카야코의 거대한 영적 힘에 짓눌려 나무에 봉인되었고 지금은 고양이 몸에 갇혀 체면을 구기는 설정은 바로 이 불교적 도상을 현대적으로 재미있게 재해석한 겁니다. 게다가 고양이는 예로부터 이승과 저승, 인간계와 요괴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간의 가장 친숙한 반려동물인 고양이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앞으로 인간과 요괴 사이를 중재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장치입니다. 이야기 안에서 아마노자쿠는 선악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맘대로 행동하는 트릭스터입니다. 인간의 도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급이 낮은 하급 요괴들을 경멸하며 사츠키 일행에게 결정적인 약점을 툭툭 던져주죠. 이는 옛 설화에서 강력한 악귀를 길들여서 다른 악귀를 물리치는 데 쓴다는 주술적인 관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노자쿠의 서사가 완성되는 가장 아름다운 지점은 일본 고유의 원령신앙 구조를 따라갈 때입니다. 억울하고 끔찍한 원한을 가진 재앙신이라도 인간이 정성껏 잘 달래고 모시면 오히려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신이 된다는 믿음인데요. 처음에는 일행을 죽이려 했던 가장 두려운 적이었지만 사츠키 가족, 특히 어린 동생 케이치로와 일상을 나누면서 그의 차가운 마음은 서서히 달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화에서 압도적인 공포인 대요괴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양이의 몸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바쳐 싸우는 모습은 그가 단순한 요괴를 넘어 이 가족의 진정한 수호신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요괴 일기입니다. 원래 요괴나 괴담이라는 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문화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쉽게 잊히거나 왜곡될 위기에 처하죠. 사츠키의 어머니인 카야코는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요괴 퇴치의 방법들을 일기라는 형태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즉 사라질 뻔한 옛 지혜를 다음 세대인 딸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훌륭한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작중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요괴를 믿지도 않고 막상 나타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이 세계관에서 요괴에 대항할 지혜를 가진 어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카야코뿐이죠. 사츠키가 위기의 순간마다 일기를 펼쳐 어머니의 글귀를 읽는 장면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단절되어 버린 과거의 어머니와 현재의 딸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소통하고 함께 손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숭고한 연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이 주장한 개념 중에 중간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꽉 안고 다니는 애착 인형이나 담요 같은 물건을 뜻합니다. 사츠키에게 이 요괴 일기는 중간 대상의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카야코가 병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 사츠키는 엄청난 상실감과 분리불안을 겪어야만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채취와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요괴 일기를 품에 안으면서 사츠키는 무시무시한 미지의 요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심리적 방패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츠키에게 일기는 곧 어머니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심리학에서 이 애착 인형, 즉 중간 대상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평생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고 마침내 그 물건이 없어도 스스로 세상에 설 수 있게 자립하는 것이죠. 작품 초반부를 보면 사츠키는 일기에 적힌 봉인법에 100%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극이 후반부로 갈수록 일기에 내용이 없거나 봉인법이 아예 통하지 않는 돌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특히 최종 보스인 대유계와의 마지막 결전에서는 일기의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사츠키는 일기장에만 의존하던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고 친구들과 힘을 합치고 무엇보다 요괴인 아마노자쿠와의 깊은 유대를 통해 기적적으로 오우마를 봉인해내죠. 이 마지막 장면은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츠키가 마침내 요괴 일기라는 어머니의 보호막, 즉 중간 대상을 온전히 졸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성장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무계적 전승입니다. 보통 소년 만화나 판타지 장르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설의 무기를 물려주거나 특별한 핏줄을 이어주는 식의 무계적 전승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작품은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권위와 지식,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독특한 무계적 전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사츠키가 요괴를 물리치고 봉인할 때 쓰는 무기는 번쩍이는 칼이나 거창한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 카야코가 남긴 요괴 일기죠. 이 일기는 과거의 카야코가 요괴들과 맞서 싸우며 직접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지식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훌륭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츠키는 이 일기를 읽고 해독하면서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전통적인 영웅 이야기처럼 그저 절대적인 힘을 뚝딱 물려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지혜와 기록을 상속받는다는 점이 이 작품의 참 우아한 지점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지식은 텍스트로 남아 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이 작품의 세계관 안에서 남성, 특히 아버지의 존재감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사츠키와 케이치로의 아버지를 떠올려 볼게요. 무척 다정하고 합리적인 현대의 성인 남성 같지만 요괴가 나타나는 이 비합리적인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부장적인 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작품은 영적인 힘이 오직 카야코에서 사츠키로 이어지는 여성 라인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면의 세계에서 가족을 지키고 상황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은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그 뒤를 잇는 어린 딸에게 주어져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야코의 존재는 낡은 일기장이라는 물건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츠키와 케이치로가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카야코는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리거나 환상 속에 나타나 아이들을 직접 보호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과거의 유산을 물려주고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과 생사를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계적 전승이라는 틀 안에서 영원한 모성의 따뜻함을 묵직하게 전달하는 훌륭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보호자의 부재와 방임된 아이들입니다. 극중 서사를 이끌어가는 사츠키와 남동생 케이치로의 가정 환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항상 집을 비우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 초등학생인 사츠키가 어린 동생 케이치로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괴가 덮쳐오는 그 끔찍한 공포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죠. 아이들은 텅 빈 집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만화적 설정이라기보다는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던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벌이나 해체된 가정 속에서 방과 후에 혼자 빈 집에 들어가야 했던 열세 아동들이 느끼던 근원적인 고독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사츠키 남매를 통해 시각화된 것이죠. 이 작품이 가진 진짜 공포의 본질은 요괴의 흉측한 외모가 아닙니다. 생명이 오가는 위기의 순간에 아이들을 지켜줄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뼈아픈 현실입니다. 작품 속 어른들은 아이들이 겪는 초자연적인 공포를 그저 어린애들의 헛소리나 장난으로 치부하며 외면합니다. 특히 요괴들의 소굴로 등장하는 구교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교사는 어른들이 관리와 책임을 포기하고 흉물스럽게 방치해둔 낡은 제도의 산물입니다. 기성세대가 망쳐놓고 무책임하게 버려둔 사회적 폐해 속에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어린 세대들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인 셈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슬픈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방임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애완 고양이의 몸에 갇힌 악령 아마노자쿠라는 겁니다. 아마노자쿠는 평소에는 인간을 혐오한다고 툴툴대고 아이들을 조롱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 츤데레처럼 힌트를 던져주거나 심지어 직접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현실의 교사나 부모들은 무능하고 무관심한데 오히려 사람을 해쳐야 할 요괴가 멘토이자 보호자로서 더 믿음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구조는 기성세대의 뼈아픈 직무유기를 꼬집고 있습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절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보호를 간절히 원했던 아이들의 무의식적인 소망이 아마노자쿠라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 투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괴담의 이면에는 이처럼 경제 위기를 겪던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괴를 봉인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무관심한 어른들 틈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던 아이들의 외로운 성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요괴의 애완화입니다. 아마노자쿠는 산과 들을 지배하던 덩치도 크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대요괴였습니다. 그런데 사츠키의 실수로 작고 연약한 고양이 카야의 몸에 봉인되면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건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권력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늘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공포를 주던 미지의 존재가 이제는 우리 발밑을 맴도는 통제 가능한 귀여운 존재로 내려온 거니까요. 아마노자크는 틈만 나면 너희를 다 해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고양이의 작은 몸집 때문에 그저 귀여운 투정이나 코미디로 소비되고 맙니다. 마치 인류가 거친 야생의 늑대를 길들여서 곁에 두는 반려견으로 만들듯 자연의 폭력성을 문명 안으로 통제해낸 인류학적인 과정을 요괴 이야기에 슬쩍 녹여낸 거죠.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이 아마노자쿠가 사츠키 일행에게 은연중에 유사 보호자, 즉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마노자쿠라는 요괴는 사츠키의 돌아가신 어머니 카야코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카야코가 봉인했던 요괴를 이제는 딸인 사츠키가 다시 봉인해서 데리고 다니는 셈이죠. 극중에서도 사츠키의 진짜 아버지는 다정하고 좋은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반면에 아마노자쿠는 비록 겉모습은 고양이일지라도 수백 년의 지식을 가진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평소에는 냉소적이고 귀찮아하는 전형적인 츤데레의 모습을 보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치명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 힌트를 주거나 몸을 던져 구해주잖아요. 감정 표현은 서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버지의 빈자리를 역설적이게도 가장 이질적인 타자인 요괴가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작품 전체에 묘한 정서적 안정감을 주게 되죠.
마지막으로 고양이 몸에 갇힌 아마노자쿠는 요괴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씁쓸한 경계인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요괴의 언어와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도 인간의 말로 그것을 통역해주는 중요한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사츠키가 어머니의 일기에 의존한다면 아마노자쿠는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읽어내는 살아있는 지침서인 셈이죠. 그런데 그 후반부로 갈수록 다른 요괴들이 이런 아마노자쿠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개가 다 되었다면서 조롱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인 사츠키 일행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기 동족들과 맞서 싸우는 길을 택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서운 요괴가 애완동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종을 초월한 깊은 연대와 유대감이 요괴의 핏줄이나 본능마저 억누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작동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응답을 요구하는 유령들입니다. 이 작품을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유령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면 새로운 의미와 감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크 데리다에게 유령이란 단순히 사람을 놀래키는 무서운 괴물이 아닙니다. 그에게 유령은 완전히 죽지 못해 현재를 맴도는 과거의 억압된 상처이자 산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며 응답을 요구하는 타자입니다. 작중 유령들이 쏟아져 나오는 진원지가 어디죠? 바로 무리하게 산을 깎아 만든 뒷산의 개발구역과 이제 곧 철거될 낡은 구교사입니다. 이는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억지로 밀려나고 잊혀진 과거의 기억, 소외된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들을 낡은 교사에 과두고 잊어버리려 했지만 결국 유령들은 결계를 부수고 신교사로 넘어와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며 망각에 저항하고 일상의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데리다의 유령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윤리는 바로 유령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해야 할 책임입니다. 유령은 그저 해를 끼치는 불청객이 아니라 자신의 풀리지 않은 원한과 상실을 들어달라고 찾아온 존재니까요. 주인공인 사츠키와 하지메 일행의 행동을 보면 이 철학적 윤리가 잘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유령을 힘으로 때려잡지 못합니다. 대신 어머니 카야코가 남긴 요괴 일기를 절박하게 뒤집니다. 이 유령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그 기원을 찾아내고 특정한 주문을 외워 봉인하죠. 이것은 단순히 퇴마의식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유령이 품은 고유한 서사와 억울함을 읽어내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며 정확한 언어로 응답해주는 일종의 진정한 애도 과정입니다. 유령들은 자신의 존재가 호명되고 누군가 귀 기울여 응답해주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안식을 얻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유령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질적인 타자, 즉 유령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환대의 문제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력적인 캐릭터 아마노자쿠를 떠올리게 됩니다. 대요괴인 아마노자쿠는 사츠키가 기르는 고양이 카야의 몸에 봉인되죠. 그는 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유령도 아닌 모호한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 아마노자쿠는 틈만 나면 사츠키 일행을 저주하고 해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는 아이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힌트를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직접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켜내기까지 하죠. 이 기묘한 우정은 타자를 단순히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배척하는 것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의 공간 한편에 그들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 즉 불완전하고 상처 입은 과거를 껴안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성숙한 태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 괴담은 과거의 망령이 찾아왔을 때 살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묵직한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사츠키와 하지메 일행이 도망치지 않고 일기를 읽으며 유령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행위는 곧 억압된 역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하게 응답하라는 데리다의 조언을 훌륭하게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언어화를 통한 주체적 애도입니다. 이 작품을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의 심리학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주체적인 애도의 과정이라는 관점입니다. 주인공 사츠키와 어린 동생 케이치로는 어머니인 카야코를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라캉의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세계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뚫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일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엄청난 불안과 트라우마가 찾아오죠. 작품 초반에 케이치로가 자주 울음을 터뜨리는 건 이 상실의 고통을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시기 구교사에서 기괴한 요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요괴들은 단순한 몬스터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만들어낸 아이들의 억압된 불안,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그 자체가 눈앞에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슬픔의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라캉은 그 상실을 언어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무형의 공포와 슬픔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고 질서를 부여해야만 성공적으로 애도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어머니 카야코가 남긴 요괴 일기입니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퇴마 매뉴얼이 아닙니다. 죽은 어머니가 남긴 말, 즉 상징적인 유산입니다. 사츠키는 무서운 요괴와 마주칠 때마다 도망치는 대신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치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어머니의 텍스트를 개입시킴으로써 사츠키는 그 정체 모를 공포에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츠키는 요괴를 물리적인 힘으로 때려잡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특정한 주문을 외워서 봉인하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도의 핵심인 언어화의 과정입니다. 사츠키는 일기에 적힌 주문을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소리내어 외칩니다. 어머니의 지식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뱉음으로써 상실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매회 요괴를 봉인하며 외치는 주문은 역설적이게도 죽은 어머니와 영적으로 대화하는 의식이자 어머니의 빈자리를 인정하는 반복적인 치유 작업이었던 겁니다. 사츠키는 이 과정을 통해 나약한 어린아이에서 자신의 세상을 지키는 단단한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고양이 카야의 몸에 들어간 대요괴 아마노자쿠입니다. 결말부에 이르러 대요괴와의 최종 결전에서 아마노자쿠는 사츠키 일행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며 이별을 택합니다. 이 가슴 아픈 이별 이후 남매는 씩씩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죠. 이는 사츠키와 케이치로가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상실을 온전히 소화해냈으며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의존하지 않고 완벽하게 홀로 서기를 해냈음을 보여주는 참으로 눈부신 결말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열쇠 아동입니다. 열쇠 아동이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해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도 반겨줄 어른이 없어서 스스로 집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며 빈집을 지키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사츠키와 어린 동생 케이치로의 환경이 전형적인 열쇠 아동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밤늦게까지 집을 비우죠. 집이라는 공간은 원래 절대적인 안전기지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집은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줄 어른이 없다는 이 뼈아픈 사실은 아이들 스스로 요괴라는 외부의 위협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 묘한 서사적 당위성을 만들어냅니다. 즉 귀신이 무서운 것을 넘어서 현대 도시 사회에서 아이들이 겪는 근원적인 고립감과 방치에 대한 불안이 요괴로 형상화되어 아이들을 덮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런 열쇠 아동 서사에서 장녀인 사츠키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마음이 조금 짠해집니다. 초등학생인 어린 사츠키는 텅 빈 집에서 동생 케이치로를 돌보고 밥을 챙기며 위기가 닥치면 동생을 감싸 안는 실질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모화라고 부르는데요. 사츠키가 어머니가 남긴 요괴 일기를 통해 그 흔적을 쫓고 지식을 체화해 나가는 과정은 사실 부재한 어머니의 빈자리를 스스로 채워가며 강제적으로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열쇠 아동의 애잔한 성장통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쥐고 있는 열쇠는 단순히 현관문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조숙하고 무거운 책임감의 상징인 것이죠. 집에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는 열쇠 아동들에게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는 집을 대체하는 대안적 공간이 되곤 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츠키 남매뿐만 아니라 오컬트에 빠져 혼자만의 세계를 가진 레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만 어딘가 묘한 외로움을 풍기는 모모코 등 주인공 일행 모두가 방과 후에도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구교사나 학교 주변을 맴돕니다. 이들이 모여서 요괴와 사투를 벌이는 낡은 구교사는 표면적으로는 끔찍한 공포의 공간이지만 사회학적인 시선으로 보면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서로 연대하고 의지하며 결속력을 다지는 정서적 피난처이자 대한가족의 요람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요괴들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방치된 아이들이 느낄 법한 심리적 불안감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적이 뚝 끊긴 구교사 복도, 해직녘의 텅 빈 거울 앞, 아무도 없는 피아노 교실, 그리고 빈집에 홀로 있을 때 걸려오는 전화 소리. 공포가 발생하는 이 공간과 상황들은 주로 홀로 남겨진 아이의 시점입니다. 결국 학교 괴담의 요괴들은 단순히 옛날 전설 속의 괴물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는 빈 집이나 인적 없는 방과 후 학교에서 10세 아동들이 온전히 견뎌야 했던 서늘한 적막감, 그리고 고립된 공포가 괴물의 형태로 과장되어 나타난 심리적 산물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새로운 구전 공동체의 탄생, 학교입니다. 옛날 옛적 구전 문학 시대에는 마을의 어르신이나 조부모님 같은 기득권층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체였고 아이들은 가만히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괴담의 세계에서 어른들은 요괴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알아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 빈자리는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 되죠. 특히 레오를 보면 인터넷 웹사이트나 PC 통신을 뒤져가며 또래들 사이의 소문을 열심히 수집합니다. 레오가 일종의 현대판 이야기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보호 없이 사츠키, 하지메, 모모코, 레오, 그리고 어린 케이치로까지 이 아이들은 오직 자신들이 직접 수집한 괴담이라는 정보를 무기 삼아서 생존을 도모합니다.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그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독특한 아이템은 사츠키의 어머니 카야코가 남긴 요괴 일기입니다. 보통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뜬 소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파편화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카야코는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부딪혀 알아낸 요괴들의 약점과 봉인법을 일기라는 문자의 형태로 정확하게 보존해 두었습니다. 레오가 인터넷에서 파편화된 현대의 소문을 물어오면 사츠키가 어머니의 과거 일기를 펼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과거 세대인 카야코의 경험이 문자로 남아 현재 세대인 사츠키의 생존 무기로 작동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 단절된 어머니와 딸 두 세대가 괴담과 일기를 매개로 시공간을 초월해 영적인 공동체로 단단하게 묶이는 아름답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퇴치가 아닌 봉인, 진혼과 공존의 철학입니다. 일반적인 소년 만화나 오커트 배틀물을 보면 요괴는 주인공이 힘으로 부셔버려야 할 절대 악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츠키 일행은 평범한 초등학생들이라 요괴를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츠키는 어머니 카야코가 남긴 요괴 일기를 펼칩니다. 요괴를 봉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괴가 왜 나타났는지, 무엇의 한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약해지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의 약점을 찾아내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타자를 덮어놓고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대신 그들의 존재 방식과 기원을 차분하게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즉 요괴의 원한과 슬픔을 알아채고 그에 맞는 위로를 건네는 일종의 진혼의식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또한 봉인의 본질 자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봉인은 요괴를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살생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요괴들을 구교사나 뒷산, 사물 등 본래 그들이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요괴들은 본래 자연이나 오래된 공간에 깃들어 살던 존재들입니다. 구교사가 철거되거나 도시가 개발되면서 살 곳을 잃고 인간의 무관심 속에 악령으로 변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츠키가 행하는 봉인은 인간과 요괴 사이에 무너진 선을 다시 긋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가자는 생태학적 밸런스의 회복을 뜻합니다. 요괴 역시 이 세상의 일부러 인정하고 같은 세계 안에서 공존하려는 동양적인 다신교 세계관을 훌륭하게 시각화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카야코가 남긴 요괴 일기는 단순히 마법 주문이 적힌 흔한 마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요괴들과 직접 부딪히며 쌓아 올린 공존과 생존의 인류학 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기에는 요괴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달래고 피하며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관계 맺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사츠키는 이 일기를 읽으며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교감하고 타자를 대했던 어머니의 존중과 진혼의 태도를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맹목적인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낯선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다음 세대로 전승한다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학교 괴담은 공포라는 오싹한 장르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폭력과 배제가 아닌 이해와 포용이라는 따뜻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적을 시원하게 파괴해버리는 컨텐츠들이 주는 말초적인 카타르시스도 좋지만 요괴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사연에 맞춰 제자리를 찾아주는 이 봉인의 철학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낯선 타자나 소수자 혹은 잘 이해되지 않는 두려운 대상을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넌지시 알려주는 성숙하고 점잖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그림자로서의 아마노자쿠입니다. 보통 아마노자쿠를 떠올리면 츤데레, 밉상 고양이, 그리고 마지막에 감동을 주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이 캐릭터가 적에서 아군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희생하는 구원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인간 성장 스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내면의 어두운 본성, 즉 그림자를 대면하고 받아들여서 비로소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자아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노자쿠는 바로 이 그림자를 상징하는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과거에 사츠키의 어머니인 카야코는 뒷산의 큰 나무에 아마노자쿠를 봉인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봉인이라는 건 내가 두려워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파괴적인 본능을 내 마음 깊은 곳, 즉 무의식의 심연으로 억압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뒷산이 개발되면서 봉인이 풀려버리죠. 이는 인간의 정신 구조에서 중요한 법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꾹꾹 눌러 참았던 억압된 감정이나 무의식은 결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거나 주변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 그 어두운 그림자는 다시 튀어오르게 마련이죠. 결국 사츠키는 어머니가 남겨둔 미해결된 심리적 과제, 이 풀려난 그림자를 자신의 힘으로 대면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노자쿠가 사츠키의 실수로 고양이 카야의 몸속에 갇히게 되는 설정은 서사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심리학적으로도 탁월한 장치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대요괴가 가족에게 가장 친숙하고 연약한 일상의 존재인 고양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완전히 쫓아내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공간, 내 집안에 두고 매일매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고 삶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통제권 안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와의 대면의 첫 단계입니다. 사츠키와 동생 케이치로는 매일 밤 고양이 아마노자쿠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밥도 챙겨주면서 서서히 그 공포의 대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내면의 그림자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고 사악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야성적인 생명력이나 날카로운 직관, 생존 본능 같은 긍정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이 그림자의 힘을 마냥 미워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하죠. 작중에서 사츠키는 다른 요괴들과 싸울 때 요괴의 일기라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힘만으로는 자주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냉소적이고 거칠지만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아마노자쿠의 힌트에 도움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이 고양이를 불신하고 미워했던 사츠키도 점차 이 거친 조언과 파괴적인 힘이 나와 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그림자를 배척하지 않고 그 이면의 생명력을 흡수해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수용의 과정인 셈입니다. 이 심리학적 서사는 작품의 클라이맥스, 최종 보스인 대요괴와의 결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절대 악에 맞서기 위해 아마노 자쿠는 고양이의 몸에서 빠져나와 본래의 요괴 형태, 즉 완전한 그림자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인간을 저주하고 해치는 파괴적인 본능으로 날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츠키와 케이치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오우마와 함께 동기여진하는 고귀한 희생을 선택하죠. 사츠키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던 두려운 존재를 신뢰와 애정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괴인 아마노자쿠 역시 아이들과 함께하며 인간의 감정을 배우고 자신의 악마적인 본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온전한 하나가 되는 이 뭉클한 결말은 인간의 이성과 무의식이 치열한 갈등 끝에 화해하고 더 높은 차원의 인격으로 결합하는 완벽한 자아 통합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왜 초등학생일까입니다. 공포물의 핵심은 결국 주인공이 위협에 대항할 수 없다는 통제력의 상실에서 나옵니다. 만약 지옥선생 루베처럼 성인 교사나 고등학생이 주인공이었다면 아마 물리적인 힘이나 영역으로 요괴를 때려잡는 액션 배틀물이 되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츠키 일행은 초등학생입니다. 요괴에게 완력으로 맞설 힘이 전혀 없죠. 게다가 무서워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어린애들 헛소리라며 무시당하기 일쑤라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무력하다 보니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츠키의 어머니 카야코가 남긴 요괴 일기를 읽고 특정 장소나 주문 같은 봉인 조건을 억지로라도 맞춰내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학교 괴담을 흔한 액션물이 아니라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숨막히는 지적 추리물이자 생존 스릴러로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초등학생이라는 나이가 가진 특수성입니다. 유아기에서 벗어나 서서히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경험하는 과도기적 시기죠. 작품 시작부터 사츠키와 케이치로 남매는 어머니인 카야코를 잃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사츠키는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봐야 하는 유사 어머니의 역할까지 강요받죠. 여기서 요괴가 나타나고 이를 물리치는 과정은 단순한 괴담 현상을 넘어섭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마주하는 미지의 공포와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츠키가 어머니의 일기를 해독하며 요괴를 하나하나 봉인해 나가는 과정은 곧 죽은 어머니와 영적으로 대화하며 상실감을 극복해내는 훌륭한 애도 작업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이라는 그 여리고 어린 설정 덕분에 이 모성적 상실과 극복의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훨씬 더 시리고 애틋하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아동은 아직 이성적이고 딱딱한 어른의 세계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다 큰 어른들은 합리성에 갇혀 있어서 눈앞에 요괴가 나타나도 환각이나 착각이라고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아이들은 주술적인 세계관에 열려 있어서 아마노자쿠 같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입니다. 특히 모모코가 보여주는 엄청난 영적 직관력은 이성으로 무장한 성인 캐릭터였다면 설득력을 갖기 힘들었을 겁니다. 작품의 배경을 봐도 낡고 철거를 앞둔 구교사와 현대화된 신교사가 나뉘어 있죠. 사츠키 일행은 레오의 인터넷 검색이라는 현대적인 방식을 쓰면서도 카야코의 일기라는 과거의 주술을 실행에 옮깁니다. 즉 과거의 망령이 깃든 구교사와 현대 사회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이 5명의 초등학생들이 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주인공들이 초등학생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로서 극한의 공포를 연출하기에 더없이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어른들의 얄팍한 보호 없이 사츠키의 리더십, 하지메의 용기, 레오의 지식, 모모코의 직관을 모아 서로 연대하며 스스로 트라우마를 극복해내는 주체적인 성장 서사의 주인공들이기도 하죠. 만약 이들이 다 자란 성인이나 고등학생이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맹렬한 공포와 아련한 여운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포인트는 빨간 종이, 파란 종이입니다. 화장실은 개인이 옷을 내리고 가장 무방비하고 취약해지는 완벽한 밀실입니다. 밖으로 당장 도망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일본 민속학에서도 화장실은 이승과 저승, 그리고 깨끗함과 불결함이 교차하는 이른바 경계의 공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의 배수관을 타고 죽음의 사자가 올라온다는 설정은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죽음의 공간으로 뒤바꿔버립니다. 이 괴담이 가진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점은 희생자에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라며 이른바 선택의 환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중구속이라고 부르죠. 빨간색을 선택하면 피가 비처럼 쏟아지거나 온몸이 붉게 물들어 죽습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외향적인 신체 훼손의 공포죠. 반대로 파란색을 선택하면 온몸에 피가 빨려 나가거나 목이 졸려 새파랗게 질려 죽게 됩니다. 이는 질식과 결핍이라는 내향적인 소멸의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써서 노란색이나 다른 색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만죄라는 명목으로 명계, 즉 지옥으로 곧바로 끌고 가버립니다. 결국 희생자가 무엇을 선택하든 죽음이라는 결과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질문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유린하며 도망칠 곳 없는 절망감을 극대화하는 아주 잔혹한 장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츠키 일행이 이 요괴를 봉인하는 방식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병에 물을 담고 신사의 입구를 상징하는 붉은 토리 마크를 그린 뒤 주문을 외워 병 속으로 요괴를 빨아들이죠. 이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신토 사상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토리이는 신성한 구역과 부정한 구역을 나누는 결계의 역할을 하고 맑은 물은 부정을 씻어내는 정화의 매개체입니다. 즉 가장 불결한 공간인 화장실에서 나타난 끔찍한 요괴를 가장 신성한 상징과 맑은 물을 이용해 항아리에 가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으로 귀신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민속신앙의 원형을 충실하게 고증한 훌륭한 오컬트적 처방이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빨간 마스크입니다. 이 빨간 마스크 편은 애니메이션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방영 취소 사태를 겪었습니다. 단순한 괴담을 넘어서 당시 일본 사회의 미디어 검열과 도시전설의 이면을 엿보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원래 빨간 마스크 편은 3화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 끝에 다음 화 예고편까지 정상적으로 송출이 되었죠. 그런데 본방송 직전에 전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입이 찢어졌다는 붉은 마스크의 외형적 묘사가 구순 9계열 환자나 안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관련 인권 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제작사인 스튜디오 피에로와 방영국이었던 후지TV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내려지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을 피하고자 스스로 방송을 철회하는 자숙을 선택합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서브컬처계가 소수자 단체의 목소리나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와 충돌했을 때 자본주의적 미디어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스스로 콘텐츠를 잘라내는지를 보여주는 만화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본 사회를 휩쓸었던 이 빨간 마스크라는 도시전설의 기저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1970년대 말 일본 사회가 겪고 있던 구조적인 불안감이 짙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 사회의 공포입니다. 빨간 마스크는 주로 해질녘이나 늦은 밤, 하굣길의 아이들을 노리죠. 당시 일본에는 극단적인 입시 경쟁과 학원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밤거리를 배회하게 된 이 낯선 사회 현상에 대해 학부모와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던 불안감이 바로 괴물의 형태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 여성성과 미용 성형에 대한 공포입니다. 아모노자쿠 같이 오래된 원한을 가진 전통 요괴들과 달리 빨간 마스크는 성형 수술의 부작용이라는 지극히 현대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 그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코트를 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현대 여성에 대해 기성세대가 느끼던 막연한 낯설음이 공포로 치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에피소드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면 주인공 일행에게는 아마 가장 이질적인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츠키 일행은 보통 어머니 카야코가 남긴 요괴 일기에 의존해서 위기를 돌파합니다. 하지만 이 일기는 전통적인 원한이나 영적 존재들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죠. 반면 빨간 마스크는 비교적 근대의 아이들의 입소문을 타고 자가 증식한 현대의 도시전설입니다.
전통적인 무속 신앙의 논리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대중의 집단 심리가 만들어낸 괴물이란 점에서 다른 요괴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셈입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흥미롭고 묘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3화가 방영 취소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빨간 마스크는 학교 괴담 세계관 내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괴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츠키 일행이 요괴 일기를 통해 수많은 요괴를 성공적으로 봉인했지만 빨간 마스크만큼은 작품 내적인 주술이 아니라 현실 사회의 어른들의 사정, 즉 항의와 방송 취소라는 물리적 힘을 통해 강제로 화면 밖으로 치워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에게 그 실체가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작품 속 그 어떤 요괴보다도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진짜 금지된 괴담으로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여우계단 쿠타베입니다. 쿠타베가 지배하는 여우계단 전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소원을 들어주긴 하는데 그걸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방식으로 이루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작중에서 연극 주연을 맡기 싫어했던 한 학생이 계단에 소원을 빌자 쿠타베는 그 학생에게 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게 만듭니다. 연극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을 물리적으로 다치게 해서 이루어준 거죠. 이건 영미권의 유명한 고전 괴담인 원숭이 손의 모티프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땀 흘리는 노력 없이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욕망을 쉽게 채우려는 인간의 나약함을 꼬집는 내용이죠. 행운을 빙자한 저주라는 오컬트 장르의 클래식한 문법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훌륭하게 녹여낸 부분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학예회나 연극이라는 학교의 공식 행사가 학생들에게 주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공포로 시각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예회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등 수많은 관중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강박적인 공간입니다. 무대에 서야 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무대 공포증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뭉쳐서 쿠타베라는 요괴의 형태로 튀어나온 것이죠. 게다가 이들이 준비하던 연극 자체가 원래 요괴의 저주를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이 허구의 연극이 쿠타베로 인해 진짜 현실의 공포로 변해버립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면서 시청자의 몰입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참 영리하고 세련된 호러 연출입니다. 그리고 쿠타베를 불러내는 트리거가 하필 낡은 계단의 네 번째 칸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숫자 4는 죽을 사의 발음과 같아서 강력한 금기이자 불길함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오르내리는 평범한 공간인 계단에 이 숫자 4라는 터부를 결합해서 순식간에 생사를 가르는 저승의 입구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다음 포인트는 베토벤 초상화의 망령입니다. 학교 안에서 오래된 음악실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외진 공간입니다. 그곳 벽에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서양 음악가들의 초상화가 굳은 표정으로 학생들을 내려다보고 있죠. 이 초상화들은 아동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엄격한 권위자의 감시로 작용합니다. 죽은 과거의 위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압박감 말입니다. 작중에서 이 초상화의 눈동자가 스르륵 움직이거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아이들이 학교라는 규율 사회에서 은연중에 느끼는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억압이 눈에 보이는 괴물의 형태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교육적인 공간이 순식간에 공포의 공간으로 뒤바뀌는 훌륭한 연출이죠. 이 에피소드가 정말 소름 돋는 이유는 시각적인 공포를 넘어 청각적인 공포를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베토벤의 명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활용한 부분이죠. 피아노 학원이나 학교 종소리로 누구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작중에서는 4번 들으면 죽는다는 저주의 타이머로 변해버립니다. 호러 장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일상성의 파괴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시각적인 괴물은 눈을 질끈 감거나 고개를 돌리면 피할 수라도 있지만 소리는 귀를 막아도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주인공 사츠키와 친구들이 멜로디가 울려 퍼질 때마다 피할 수 없는 강제성 앞에서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는 모습은 이 청각적 저주가 얼마나 집요하고 폭력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망령을 봉인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츠키 일행은 어떤 대단한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주문과 메트로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위기를 벗어납니다. 베토벤 망령이 통제할 수 없는 불규칙하고 파괴적인 원념, 즉 혼돈을 상징한다면 메트로놈은
음악의 템포를 기계적이고 정확하게 통제하는 질서를 상징합니다. 사츠키 일행이 메트로놈의 똑딱거리는 템포에 맞춰 베토벤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는 이 봉인의식은 폭주하는 예술가의 광기를 다시 인간의 합리적이고 규칙적인 테두리 안으로 가두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혼돈을 상징하는 요괴를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통제해낸다는 학교괴담 전체의 서사 철학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멋진 장치인 셈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달리기 다토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요괴들은 보통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래된 물건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다토는 다릅니다. 현대 도시사회의 비극에서 잉태된 괴담이죠. 다토의 정체는 운동의 전날 뺑소니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 소년의 영혼입니다. 즉 요괴라는 판타지적인 껍질을 쓰고 있지만 그 알맹이는 현대사회의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라는 끔찍하고 현실적인 위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출몰 시간인 오후 4시 44분이라는 설정이 기가 막힙니다. 죽음을 뜻하는 숫자 4의 불길함을 극대화해서 학교 시간 무렵에 텅 빈 학교가 순식간에 얼마나 무서운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장치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유독 우리에게 압도적인 공포를 선사했던 이유는 그 시각적인 연출이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다토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왁 하고 놀라게 하는 귀신이 아닙니다. 커다란 낫을 들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다리를 직접 절단해버리려 하는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죠. 다리가 잘린다는 이런 원초적인 신체 훼손의 공포는 시청자로 하여금 달리는 행위 자체에 트라우마를 느끼게 할 만큼 긴장감을 끌어올립니다. 또한 배경이 되는 헤질녘의 붉은 노을은 일본 민속 신앙에서 말하는 오우마 가토키, 즉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져 마물과 마주치는 시간대입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와 붉게 물든 화면은 우리가 매일 뛰놀던 친숙한 운동장을 일순간에 기괴한 다른 세계로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이 다토 에피소드가 마음에 남는 이유는 공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깔린 서글픈 상실감,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에 있죠. 사츠키의 동생 케이치로는 운동회에서 잘 뛰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해가 질 때까지 혼자 남아 연습을 합니다. 이 순수한 노력은 과거 달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영영 달릴 수 없게 된 다토의 강렬한 미련과 거울처럼 맞닿아 있습니다. 다토가 케이치로를 쫓아온 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부러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요괴 일기에는 이 다토의 원한을 잠재울 부적이나 주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토를 진정으로 성불시킨 것은 무서운 낫이 날아오는 위협 속에서도 눈물을 꼭 참고 끝까지 달려 결승선을 통과한 케이치로의 작은 두 다리였습니다. 결국 다토는 누군가를 해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뺑소니 사고로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을 끝내줄 그 간절했던 꼬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을 대신해 끝까지 달려준 케이치로를 보며 비로소 스스로 성불하는 다토의 마지막 모습. 이는 원귀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고 위로함으로써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학교괴담 특유의 따뜻한 휴머니즘 서사를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가라 귀신 바바사레입니다. 바바사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른이 없고 아이들만 남아있는 집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작중에서도 레오가 부모님이 부재 중인 텅 빈 집에 남겨졌을 때 이 요괴가 찾아오죠. 이것은 단순히 무서운 괴물 이야기를 넘어서 1990년대 후반 일본 사회에서 급증했던 맞벌이 가정과 핵가족화, 그리고 그로 인해 집에 홀로 남겨진 이른바 열세 아동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불안감을 대변합니다. 어른이라는 사회적 보호막이 사라진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고립감과 공포가 증폭되는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메타포는 결말부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바사레가 아이들에게 낫을 휘두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사츠키의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바바사레는 거짓말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죠. 어른, 즉 보호자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의 심리적 공포를 단숨에 해결해주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연출이었습니다. 또한 이 에피소드는 공포의 무대를 폐교나 흉가가 아닌 아이들의 집으로 설정했습니다.
바바사레는 집 밖에서 창문을 긁어대고 현관문을 부수려 하며 심지어 외부와 연결된 전화선마저 끊어버립니다. 나를 지켜주어야 할 집의 경계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 느껴지는 공포, 이른바 홈 인베이전 스릴러의 문법을 통해 일상이 파괴되는 두려움을 극대화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바사레의 봉인이 실패하는 과정입니다. 요괴 일기에 따르면 바바사레의 이름을 3번 외치면 뒷산의 사당으로 봉인된다고 했지만 사츠키 일행이 주문을 외워도 바바사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참 씁쓸합니다. 귀신을 가두어야 할 그 사당이 도시개발로 인해 이미 파헤쳐져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주의적이고 무분별한 개발 논리 앞에서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이고 주술적인 질서조차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을 은유합니다. 요괴를 통제하던 룰이 사라지고 그 요괴가 통제불능 상태로 현대사회에 풀려나게 되었다는 설정은 근대화의 이면을 꼬집는 매서운 사회적 고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바사레는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요괴입니다. 귀신을 믿지 않거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해를 끼칠 수도 없거든요. 오컬트 마니아인 레오의 과다한 상상력과 겁이 오히려 바바사레의 힘을 키워준 것처럼 공포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해칠 권력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현상입니다. 스스로의 내면이 만들어낸 허상에 짓눌리는 과정을 노파의 시각적인 형태로 체화해낸 것이죠. 다음 포인트는 판박이 귀신 우츠시미입니다. 우츠시미가 유발하는 공포의 핵심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언캐니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완전히 기괴하고 낯선 괴물을 볼 때마다 나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존재가 어느 순간 미세하게 다르고 기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훨씬 더 깊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나를 확인하는 도구였던 거울이 내 자아를 훔쳐가고 나를 지워버리는 무서운 통로로 뒤바뀌는 심리적 붕괴가 이 에피소드의 진짜 공포입니다. 우츠시미의 기괴한 디자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짜가 된 사람들의 외형적 특징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같이 선글라스나 짙은 안경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눈은 영혼의 창으로 여겨지죠. 안경을 벗었을 때 붉은 안광이나 텅 빈 눈자위가 드러나는 것은 이들이 육체적 껍데기만 벗겼을 뿐 그 안에 깃든 인간의 고유한 영혼은 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리한 시각적 은유입니다. 또한 진짜 인간 세상에 섞여 들어간 이 우츠시미들은 햇빛 아래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거울에 모습이 비치지 않습니다. 속이 텅 빈 실체 없는 비존재라는 것을 고전적인 괴담의 법칙을 빌려 묘사한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사회학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더 씁쓸한 공포가 다가옵니다.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안고 있는 대체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우츠시미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차가운 붉은 거울 세계에 갇힌 진짜 사람들은 거울 밖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밖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가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밥을 먹고 웃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하죠. 이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꼬집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이 똑같고 친절한 선배나 착한 학생이라는 사회적 역할만 적당히 연기해낸다면 내 고유한 내면이 사라져도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굴러간다는 그 차가운 현실을 괴담의 형태로 보여준 셈입니다. 대부분의 요괴들은 낡은 구교사나 어두운 숲 같은 특정한 장소에 머뭅니다. 하지만 우츠시미는 집안의 화장실, 엘리베이터, 상점의 쇼윈도 등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는 거울을 매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을 파괴해버리니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에도 화장실 거울을 쳐다보기 무섭게 만들었죠. 사츠키가 이들을 물리친 봉인법의 상징성도 훌륭합니다. 요괴 일기에 적힌 봉인법은 바로 거울 2개를 마주보게 하는 것, 즉 맞거울이었습니다. 원본 없이 복제된 빈 껍데기인 우츠시미를 무한한 반사가 일어나는 맞거울의 늪에 가둠으로써 그 실체 없는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든 것이죠.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이런 존재론적이고 광학적인 논리로 괴물을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세련되고 철학적인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삼도천 할멈 저승넷입니다.
이 작품이 방영되던 시기에는 각 가정에 뚱뚱한 브라운관 PC와 인터넷이 막 보급되면서 대중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극중에서 레오가 우연히 저승넷이라는 미지의 검색 엔진에 접속했다가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설정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한 익명성과 무한한 정보의 바다, 즉 사이버 스페이스가 언제든 개인의 현실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정확하게 타격한 것입니다. 이른바 테크노포비아를 시각화한 것이죠. 그동안 폐교나 낡은 터널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만 머물러 있던 오컬트 장르의 무대를 인터넷 브라우저라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 설정은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메인 빌런인 삼도천할멈의 기원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본래 이 요괴는 일본 불교 설화에서 망자가 삼도천을 건널 때 옷을 벗기는 타리파, 다츠에바라는 요괴에서 따왔습니다. 전통 설화 속의 요괴들은 주로 어두운 밤길을 잃은 나그네를 홀리곤 했죠. 하지만 현대의 삼도천 할멈은 길 잃은 나그네 대신 모니터 불빛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레오를 홀립니다. 이는 전통적인 요괴가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희생양을 사냥하기 위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점거하며 스스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보의 바다를 헤매는 현대의 네티즌들을 길 잃은 망자로 취급해서 저승의 강으로 끌고 간다는 발상은 오래된 구비 문학과 사이버 세상이 결합된 절묘하고 세련된 신화적 변주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가장 빛나는 백미는 단연 사츠키 일행이 레오를 구출하고 요괴를 물리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들에서 사츠키는 항상 어머니의 요괴 일기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붙이는 방식, 즉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요괴를 봉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디지털 세계인 저승 내신 만큼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질을 발휘합니다. 바로 전통적인 아날로그 영역인 부적을 디지털 기기인 스캐너로 읽어들여서 모니터 속의 요괴를 향해 전송하는 방식이었죠. 사츠키가 부적을 스캔하여 요괴를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은 꽤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컴퓨터라는 현대 기술의 기능을 주술적인 의미로 재해석함으로써 근대적 이성의 산물인 PC를 이용해 정근대적 미신인 요괴를 시스템 밖으로 로그아웃 시켜버린 것이죠. 이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기발하고 현대적인 퇴마의 명장면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괴물토끼, 하양발, 시로타비입니다. 어릴 적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건 보통 인간이 생애 최초로 겪는 죽음에 대한 수용이자 상실을 애도하는 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입니다. 하지만 극중 미호는 이 애도의 과정을 완강하게 거부하죠. 미호가 죽은 토끼를 살려내기 위해 사령수를 행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시로타비를 너무나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죽은 생명체의 안식이나 자연의 순리보다는 시로타비를 잃고 슬퍼하는 나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죽은 자를 이승으로 강제로 끌어내린 것이니까요. 결국 미호의 주술은 타자인 시로타비를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주던 살아있는 장난감 혹은 애착 인형으로 계속 소유하고 싶어하는 맹목적인 집착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토끼는 생태계 피라미드의 가장 맨 아래에 있는 초식동물이자 절대적인 연약함과 귀여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미호의 억지스러운 주술로 되살아난 시로타비는 피를 갈구하며 다른 짐승을 뜯어먹고 급기야 인간까지 공격하는 흉폭한 육식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가장 연약해야 할 초식동물이 끔찍한 포식자의 위치로 역전되고 내 품에 안기던 귀엽고 친숙했던 반려동물이 피 묻은 송곳니를 들이밀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강렬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은 근원적인 혐오감과 뼛속까지 시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죽음의 경계를 억지로 넘어선 생명은 결코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로테스크의 미학을 극대화한 연출입니다. 결국 시로타비 에피소드는 단순히 피 흘리는 토끼 귀신이 나오는 공포물이 아니라 상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엇나간 애착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심리 스릴러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귀곡 터널의 악령 아나마네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이누나키 터널 괴담처럼
버려진 패터널은 단순히 낡은 시설물이 아니라 잊혀진 과거의 원한이 머무는 곳, 즉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일종의 임계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사츠키 일행이 이 터널에 들어서는 순간 출구는 사라지고 똑같은 벽면만 무한히 반복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속한 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고립 상태, 그리고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폐쇄 공포증을 시각적으로 탁월하게 구현해낸 것입니다. 터널 안에서 사츠키 일행을 홀리기 위해 악령이 취한 모습은 다름 아닌 친절한 택시기사였습니다. 이것은 신화적 원형을 현대적으로 섬뜩하게 변주한 설정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뱃사공 카론이 등장하죠. 아나마네키는 바로 이 현대판 저승의 뱃사공인 셈입니다. 우리가 택시라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 타면 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운전대를 잡은 기사에게 내 안전을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친절했던 기사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이 차가 향하는 곳이 집이 아니라 저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공포를 떠올려 보세요. 이는 일상적인 이동 수단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 함정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현대인들이 무의식 중에 가지는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사츠키 일행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탈출했나요? 보통 요괴를 퇴치할 때는 부적을 붙이거나 물리적인 약점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나마네키를 물리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츠키의 어머니, 카야코의 조언대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현상, 즉 비석을 깨부수는 상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악령이 만들어낸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스스로의 인지력으로 직시하고 파괴해야만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카야코의 영혼이 나타나 아이들을 이끌어줍니다. 결국 이 폐쇄된 터널의 공포를 돌파하게 만든 진짜 힘은 거창한 주술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달된 지혜,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 환상을 깨려는 본인들의 강력한 정신력에 있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메리입니다. 메리는 본래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낡고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쓰레기장에 차갑게 버려진 서양식 인형입니다. 일본 민속학에는 오래된 물건에 혼이 깃든다는 추코모가미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귀하게 여겨서 오랫동안 소중히 다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 된 세상입니다. 장난감 역시 쉽게 소비되고 또 쉽게 폐기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메리가 내뿜는 맹렬한 저주와 공포는 자신의 유의를 위해 사물을 너무나도 쉽게 사고 버리는 현대인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실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해서 집요하게 인간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메리의 동서는 우리가 무책임하게 폐기했던 과거의 잔재들이 결국 현재의 우리를 향해 복수하러 돌아온다는 서늘한 은유로도 읽힙니다. 이 메리 에피소드가 훌륭한 이유는 단연 탁월한 호러 연출에 있습니다. 바로 거리감의 점진적 소멸입니다. 나 메리야, 지금 쓰레기장에 있어. 에서 시작된 전화는 교차로를 거쳐 지금 네 집 앞에 있어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주인공 사츠키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적인 공간, 즉 집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청각적으로 경고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전화기라는 통신기기는 타인과 연결되는 따뜻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추적하는 끔찍한 스토킹의 도구로 전락해버리죠. 메리는 영화의 살인마들처럼 단번에 나타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사츠키의 심리를 서서히 옥죄어 옵니다. 피할 수 없는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기력함을 극대화하는 훌륭한 스릴러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네 뒤에 있어 라는 마지막 대사는 나의 등 뒤라는 최후의 안전지대마저 완벽하게 침식당했음을 선언하는 공간적 호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리는 왜 다른 일행이 아닌 사츠키를 그토록 집요하게 노렸을까요? 이는 사츠키가 가진 심리적 상황, 그리고 메리의 결핍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사츠키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동생 케이치로를 정성껏 돌보는 사실상 어머니이자 누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편 메리는 버려진 인형으로서 자신을 돌봐주고 놀아줄 대상, 즉 보호자와의 애착 관계에 극도로 굶주려 있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사츠키가 우연히 메리를 불쌍하게 여겨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준 그 작은 친절은 애착 결핍에 시달리던 메리에게 강력한 소유욕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리가 보여준 사리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나랑 놀아줘, 나만 바라봐줘 라는 유아기적인 욕구가 거절당했을 때 나타나는 왜곡된 애착의 폭력적인 발현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메리 에피소드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이 어떻게 타인을 파괴하는 무서운 집착으로 변질되는지를 괴담의 형식을 빌려 탁월하게 그려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리는 것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을 요구하기도 하죠. 다음 포인트는 저주의 간호사입니다. 보통 공포 장르라고 하면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주의 간호사는 공포의 성질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타깃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언제 죽을 것인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통보해버립니다. 갑작스러운 괴물의 습격보다 도망칠 수 없는 죽음의 날짜를 받아들고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시한부의 공포가 사실은 훨씬 더 지독하고 묵직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론적 죽음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인간의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두려움을 건드리는 연출인 셈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사회학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점은 돌봄의 주체가 지니는 이중성입니다. 본래 간호사라는 직업은 환자를 돌보고 생명을 연장하도록 돕는 헌신적이고 따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괴가 된 간호사는 반대로 환자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곳, 즉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서늘함과 모순을 영리하게 시각화한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피소드는 주인공인 사츠키와 케이치로 남매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트라우마, 바로 어머니의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서사적 장치입니다. 동생인 케이치로는 아직 어머니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주의 간호사가 케이치로를 쫓아온다는 설정은 남매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과거의 상실에 대한 끔찍한 플래시백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에피소드 후반부에 밝혀진 실상은 달랐죠. 간호사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곁을 떠난 어머니 카야코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 존재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요괴를 퇴치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매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심리적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온전한 애도를 완성해내는 훌륭한 치유의 과정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다음 포인트는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빼앗습니다. 극중에서 다빈치는 모모코의 미모에 집착하며 그녀를 자신의 모델로 삼으려 하죠. 여기서 창작자인 다빈치에게 모모코는 존엄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예술적 성취를 위해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영원히 박제해 버려야 할 완벽한 정물, 즉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죠. 예술 작품의 영원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섬뜩하고 폭력적인 미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예술 창작 과정에 숨어있는 권력의 불균형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 창작자이자 유령인 다빈치는 피사체인 모모코에게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그녀를 그림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모모코가 그림 속에 갇히면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는 묘사는 창작자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시선이 피사체에게 어떻게 폭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창작자의 분놀림, 즉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무력해진 모모코는 결국 자아를 잃고 다빈치의 작품으로만 영원히 남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다빈치의 저주는 초상화에 영혼이 흡수된다는 고전적인 괴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처음 사진기를 보고 영혼을 빼앗긴다며 두려워했던 것과 비슷한 원초적인 공포죠. 살아 숨쉬는 생명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변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캔버스 안에 갇힌 사람은 늙지 않는 대신 영원히 시간이 멈춘 상태로 갇히게 됩니다. 살아있는 현재의 시간을 빼앗는 대신 박제된 영원, 즉 죽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다빈치는 예술이 가진 마치 뱀파이어 같은 속성을 섬뜩하게 대변하는 요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건널목의 지방령 시즈코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건널목은 상당히 아슬아슬한 공간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보행로와 거대하고 폭력적인 근대 산업의 상징인 기차라는 기계가 교차하는 곳이죠. 시즈코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바로 이 건널목에서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도시화와 거대한 기계 문명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예기치 못하게 그리고 무력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대적 인프라가 남긴 끔찍한 트라우마가 우리의 일상 공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즈코가 품은 깊은 원한의 핵심에는 그녀가 사고 당시 잃어버렸던 약혼 반지가 있습니다. 시즈코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간 죽음을 맞이한 거죠. 여기서 약혼 반지는 단순히 비싼 귀금속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랑과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서사의 완성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해 이 소박하고 순수했던 갈망은 완전히 좌절되었고 결국 맹렬한 저주와 원한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반지를 찾아 헤매는 시즈코의 기괴하고 끔찍한 형상은 한 여성의 가장 빛나는 결실이 무참히 파괴되었을 때 남겨지는 극단적인 상실감을 호러라는 장르의 외피를 씌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어둠의 눈 야미메입니다. 야미메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물리적인 위협이 아니라 타겟의 심리적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야미메는 평범한 학생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사츠키에게 접근하죠. 그러고는 은밀하게 자신과의 계약을 강요합니다. 이건 아동기의 친구들끼리 흔히 맺는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유대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어른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면서 사츠키를 사회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이 쫓아와서 무섭다는 차원을 넘어서 어린아이들이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 겪을 수 있는 소외감이나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현실적인 공포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야미메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요괴를 관통하는 핵심 모티프는 눈과 시선입니다. 야미메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피해자는 꼼짝없이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호러 장르에서 시선은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자 자아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야미메의 입속에서 나온 눈은 자아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죽음의 신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미메를 물리치는 봉인법을 보면 요괴의 특성과 절묘하게 대비를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봉인법은 붉은 실로 묶은 뒤에 햇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햇빛은 야미메가 상징하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원초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붉은 실인데요. 붉은 실은 동양에서 흔히 운명, 생명, 그리고 사람 간의 인연을 상징하잖아요. 야미메가 사츠키를 친구들로부터 떨어뜨려 고립시키고 단절시키려 했던 것을 이 붉은 실을 통해 파회하는 겁니다. 즉 끊어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생명력을 은유하는 훌륭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지박신 터마, 소우마입니다. 소우마는 인간의 저주로 태어난 귀신이 아닙니다. 원래는 땅의 기운, 즉 짐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연을 다스리던 거대한 고목이자 대지의 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도시 개발을 한답시고 그 짐에게 중심을 파헤치고 무거운 콘크리트 빌딩을 세워버리죠. 자연의 섭리가 파괴되면서 그 억눌린 대지의 분노와 뒤틀림이 응집되어 흉악한 지방령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문학 비평에서는 이런 걸 생태학적 공포, 즉 에코고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츠키 일행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요괴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망쳐버린 생태계의 분노, 혹은 병든 돼지가 만들어낸 일종의 면역 반응이었던 셈입니다. 이름의 뜻을 알면 더 섬뜩해집니다. 소우마라는 한자는 보금자리나 둥지의 마무리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지방령들이 특정 장소를 둥둥 떠돌아다니는 영혼이라면 소우마는 건물 전체를 아예 자신의 신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건물 내부의 마네킹, 콘크리트 조각, 버려진 전선 케이블들이 마치 소음화의 촉수나 백혈구처럼 움직이며 사츠키 일행을 공격하죠.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안전한 건축물이 순식간에 인간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포식자의 위장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건 현대인들이 빽빽한 콘크리트 밀림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억압감이나 폐소공포증을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표현해낸 연출입니다. 이 소우마 에피소드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사츠키가 어머니의 요괴 일기에 나온 주술대로 봉인을 시도했지만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츠키가 대지의 정령을 달래보려고 인형을 매개체로 봉인 주문을 외우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인간의 얄팍한 주술과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압도적인 재앙 앞에서 요괴인 아마노자쿠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소우마의 본체인 고목을 공격하며 아이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죠. 이 장면은 아마노자쿠가 단순한 방관자를 넘어서 사츠키 일행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움직이는 진정한 수호자로 각성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설녀 유서리, 유키입니다. 보통 일본의 전통 민속 신앙에서 유키온나, 즉 설녀라고 하면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은 남자들을 홀려서 얼어 죽게 만드는 꽤나 고전적인 요괴로 묘사됩니다. 그 자체로 눈보라나 자연재해를 의인화한 무서운 존재죠. 그런데 학교괴담은 이 뻔할 수 있는 고전 요괴의 타깃과 수법을 현대적으로 그리고 영리하게 비틀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유키가 단순히 찬바람을 쌩쌩 불게 하는 자연의 화신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지능적인 괴이입니다. 사람의 기억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주인공 사츠키 일행의 친척으로 위장한 채 여관이라는 가장 일상적이고 사적인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침투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색채의 강렬한 대비입니다. 유키가 등장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가 피로 물든 호수인데요. 호수의 붉은색은 생명과 피, 그리고 사츠키의 어머니인 카야코가 물려준 강인한 핏줄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유키가 상징하는 새하얀 눈은 죽음과 망각, 그리고 요괴의 속성을 대변하죠. 붉은 호수 위로 흩날리는 하얀 눈보라의 대비는 생명과 죽음이 충돌하는 이 에피소드의 핵심적인 주제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연출의 묘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키는 사츠키 일행을 산속으로 끌고 가는 대신 따뜻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인 온천장 안에서 서서히 그들의 숨통을 죄어옵니다. 몸을 녹이는 따뜻한 코타츠와 온천의 자욱한 수증기 속에 차가운 요괴가 숨어들어 있다는 설정은 상당히 기가 막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무방비하게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 순식간에 죽음의 위협으로 뒤바뀌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뼛속까지 시린 서스펜스를 훌륭하게 직조해냅니다. 다음 포인트는 소리 귀신 방송실의 아카네입니다. 영화학자 미셸 시용은 화면에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들리는 존재를 아쿠스 메트르라고 정의하며 이 존재가 공간을 지배하는 전능함과 편재성을 가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카네는 이 아쿠스 메트르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요괴는 도망치거나 숨어서 피할 수라도 있죠. 하지만 학교 스피커를 통해 구석구석 울려 퍼지는 아카네의 목소리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시각적인 공포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청각적인 공포는 귀를 막아도 파고드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아카네는 방송실이라는 중앙 통제실을 장악함으로써 학교 전체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압도적인 권력을 쥐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아카네가 깃든 공간의 특성입니다. 전통적인 일본의 요괴들이 주로 낡은 화장실이나 버려진 구교사, 묘지 같은 정근대적인 곳에 머문다면 아카네는 마이크와 스피커, 전파라는 아주 현대적인 기술 매체를 기생처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크게 유행했던 영화 링의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나 착신아리의 휴대전화 괴담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해주던 교내 방송 시스템이 오히려 학생들의 목숨을 옥죄는 저주의 확성기로 변해버린다는 설정은 현대 기술에 대해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영리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회학적인 시선으로 이 캐릭터를 바라보면 참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카네에 얽힌 원한은 누군가에게 한을 품거나 살해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방송을 끝마치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미완결성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의 학교 시스템에서 방송위원이라는 자리는 학생에게 상당히 강한 책임감과 엄격한 규율을 요구합니다. 아카네가 죽어서도 방송실을 떠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카운트다운에 집착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완벽하게 내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강박관념, 그리고 억압적인 입시 위주의 학교 문화가 만들어낸 슬픈 트라우마의 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흉악한 괴물이라기보다는 끝내지 못한 임무에 사로잡힌 가여운 희생양에 가까운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카네가 극중에서 공포를 자아내는 방식입니다. 특정한 멜로디와 함께 4, 3, 2, 1 하고 숫자를 세는 카운트다운은 시청자의 숨통을 조이죠. 주인공 사츠키 일행을 비롯한 희생자들은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면서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흐름을 멈출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예정된 파멸을 향해 서서히 조여들어가는 심리적 고문, 즉 서스펜스로 공포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훌륭한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목 없는 사나이입니다. 학교 괴담의 기본적인 전개 방식을 생각해보면 주인공 사츠키 일행에게는 어머니 카야코가 남긴 요괴 일기라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죠. 이 일기를 통해 요괴의 약점을 파악하고 봉인하는 일종의 두뇌 싸움이 이 작품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목 없는 라이더는 이 안전망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일기에 적힌 대로 물가에서 인형을 들고 주문을 외우는 것은 그를 완전히 봉인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일시적으로 쫓아내는 미봉책에 불과했거든요. 지식과 규칙을 통해 통제할 수 있었던 다른 요괴들과 달리 아예 봉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정은 작품의 장르를 갑자기 압도적인 생존 호러로 탈바꿈시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극도의 무력감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 요괴가 가진 서늘한 특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다른 요괴들은 눈, 코, 입이 있어서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거나 적어도 목소리로 자신의 원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목 없는 라이더는 말 그대로 머리가 없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도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도 없는 소통이 단절된 타자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요괴는 오토바이 엔진의 굉음과 헤드라이트라는 기계적이고 차가운 속성과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어떤 사연을 가진 전통적인 원귀라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현대사회의 맹목적인 교통사고, 즉 돌연사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나 타협의 여지 없이 그저 자신의 기일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의 생명을 취하려 드는 그 맹목성,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확실한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정확히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대요마 오우마입니다. 오우마는 이전에 등장했던 다른 요괴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 괴담에 나오는 대부분의 요괴들은 특정한 사연이 있거나 특정한 행동을 해야만 나타나는 도시전설 기반의 수동적인 공포였죠. 하지만 오우마는 다릅니다. 이름 자체에 마물과 만난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사연에 얽매이지 않는 오래되고 원초적인 순수 악입니다. 다른 요괴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적이나 주문 같은 기존의 통제 규칙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죠. 시청자들에게 이 녀석은 룰이 통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절망감을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오우마는 주인공 사츠키의 성장을 완성하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입니다. 오우마는 사츠키의 어머니인 카야코가 과거에 목숨을 걸고 억눌러 두었던 최악의 숙적입니다. 사츠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남겨둔 일종의 부채이자 미해결 과제인 셈이죠. 작품 내내 사츠키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머니가 남긴 요괴 일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우마와의 최종전에서는 이 일기의 기록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사츠키가 오우마를 다시 봉인해내는 과정은 단순히 귀신 하나를 퇴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위대했던 어머니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사츠키 스스로의 영적인 잠재력과 주체성을 각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오우마의 존재 가치가 가장 빛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마노자쿠라는 캐릭터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인간을 하찮게 여기던 아마노자쿠는 고양이 카야의 몸에 갇혀 지내면서 아이들과 묘한 유대감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오우마가 나타나자 고양이 몸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 혈투를 벌입니다. 이 작품 최고의 명장면이죠.
만약 오우마라는 극단적인 위협이 없었다면 아마노 자쿠의 츤데레 같은 조력은 그저 가벼운 일상 코미디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오우마는 아마노 자쿠가 요괴의 본능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향한 인간적인 유대를 선택하게 만든 탁월한 서사적 압박 기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러 장르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공포 장르의 진짜 무서움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일상적인 공간, 즉 학교나 집이 낯선 존재에게 침식당했을 때 발생합니다. 오우마는 학교 건물을 통째로 어두운 마개로 뒤틀어버리고 아이들을 고립시키며 이 본질을 극대화하죠. 어른들의 도움이 철저히 차단된 닫힌 공간에서 아이들은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아마노자크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 끔찍한 오우마를 봉인해냅니다. 오우마가 사라지고 다시 평화로운 학교로 돌아오는 마지막 결말은 거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다는 깊은 안도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다음 포인트는 만화사적 분석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아이들을 위한 가벼운 공포 애니메이션 같지만 사실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오컬트 장르의 대중화와 연출적 완성도 면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1990년대 일본 사회를 휩쓸었던 학교괴담 붐이었습니다. 당시 민속학자인 치네미츠 토오루라는 분이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구전되는 괴담들을 책으로 엮어냈는데요. 이 시리즈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애니메이션 학교괴담은 바로 이 책을 바탕으로 기획되어서 화장실의 하나코상, 인체 모형 등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도시 전설들을 시각적인 캐릭터로 완벽하게 정립해냈습니다. 만화사적으로 보면 이 작품은 일본 요괴물의 원조격인 게게게의 키타로가 보여준 인간과 요괴의 공존 및 대립이라는 테마를 훌륭하게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90년대 인기작이었던 지옥선생 루베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죠.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에 요괴가 나타나고 이를 퇴치한다는 문법은 비슷하지만 학교괴담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린 교사가 아니라 평범한 초등학생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보호자 없이 아이들이 직접 공포와 맞서게 함으로써 주 시청자층이었던 어린 관객들의 몰입도와 공포심을 극대화한 영리한 선택이었죠. 이 작품이 후대 오컬트 만화들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을 하나 꼽자면 바로 적을 힘으로 때려잡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봉인이라는 서사 구조를 대중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주인공 사츠키 일행은 요괴를 물리칠 물리적인 힘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겨준 요괴 일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죠. 일기를 읽고 요괴의 약점을 파악해서 특정한 장소, 주문, 타이밍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만 간신히 요괴를 봉인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방탈출 스릴러 같은 쫄깃한 긴장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의 지적인 추리와 조건부 테마 방식은 훗날 주술의 전 같은 현대의 유명한 오컬트 배틀물 시스템에도 은연중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작을 맡은 스튜디오 피에로와 아베 노리유키 감독의 역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동용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연출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괴하게 틀어진 카메라 앵글, 극단적인 명암 대비, 불안감을 자극하는 색채 조합, 거기에 와다 카오루 감독의 서늘한 음악까지 더해져 당대 성인용 공포 영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 아마노 자쿠가 있습니다. 고양이의 몸에 갇혀 툴툴거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 입체적인 안티 히어로는 훗날 수많은 요괴물에 등장하게 되는 츤데레 몬스터 조력자의 훌륭한 교과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000년에 세상에 나온 학교괴담은 90년대에 우후죽순 쏟아지던 호러 컨텐츠들을 하나로 깔끔하게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뛰어난 작화와 연출로 학원 오컬트물의 기준을 세웠고 그 무서운 공포 속에서도 가족애와 우정이라는 소년 만화의 따뜻한 가치를 잃지 않았죠. 그렇기에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시대를 초월한 수작으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